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자, 어제 우리 증시 말이죠. 장 초반에 강세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도세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한밤에 미국 증시도 다우지수는 올랐습니다만 나스닥은 보합 마감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차익 매물이 아무래도 나온 그런 느낌이었고요. 애플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만 마이크론 실적 발표 마이너스 4% 떨어지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힘차게 출발했던 것에 비해서 점차 힘이 빠지면서 수급이 특히 불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중국의 경제 지표와 또 위안화 환율이 꼽히고 있는데 오늘도 또 중국의 경제 지표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지수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금요일 우리 시장 더욱더 꼼꼼하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 오시면요. 더 넓고 더 깊은 투자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도 시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많은 콘텐츠들 함께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늘 변동성이 많은 것으로 점쳐지는 금요일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시 8, 증시 9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할 힘 가득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계속해서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순서죠. 오늘은 더드림 에센스의 우혜진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업데이트를 좀 할까요? 네, 오늘 미국 시장 그래도 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우 같은 경우도 0.8%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장 마감으로 갈수록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보합으로도 마감을 해줬고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0.45%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해서 오늘이 특히나 6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했고 또 미국 시장 뭐 하루도 남았지만 상반기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의 흐름도 또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미국에서 1분기 GDP 성장률을 또 발표를 했잖아요. 2%대로 확정을 지으면서 잠정치를 크게 상회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상치를 발표를 했을 때 뭐 1.3%에서 1.4% 정도로 예상치가 나왔었는데 그 예상치를 훨씬 더 웃도는 그런 잠정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경기 침체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또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또 미국의 경제 활동의 또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예상치가 3.8%로 집계가 됐었는데 이것 역시도 4.2%대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1분기 소비 지출 증가율이 2021년 우리 코로나 팬데믹 그 상황에 비해서 2분기 이후에 가장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런 뭐 탄탄한 경기 회복력 속에서 연준이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발언을 계속한 가운데 아무래도 올해 금리 인상을 좀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겠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 뭐 7월에 인상 후에 뭐 9월에 동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과 7월, 9월 뭐 연속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같이 나온 상황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전주에 수정했던 수치보다 지금 2만 6천 명 정도 감소를 해서 23만 9천 명으로 집계가 됐죠.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만큼 고용이 좀 높아졌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방금 뭐 GDP도 말씀하시고 실업자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미국 경기가 리세션이 아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좋으니까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빅테크들 중심으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그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지수의 움직임 속에서
언제나 마음을 좀 안정적으로 갖자, 좀 편안한 마음을 갖자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데 최근에 기술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줘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반기에 더 좋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 지금 계속해서 좋은 흐름 기술주부터 시작을 해서 성장주들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그만큼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큰 흐름의 변동 없이 여러분들 투자 심리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테크들 좀 밀렸는데 애플은 오히려 계속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애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한 번에 장중에 정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이제 3조 달러에 육박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면서 계속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앞으로도 조금은 더 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적 발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와 함께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와준 후에 그 후에 잠시 좀 조정 구간에 가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플은 신고가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데 어제 그 마이크론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 초반에 시간에서 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좀 반영을 했었는데 어제 이제 본장에서는 미국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4%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좋은 실적을 좀 나와줬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실적이 좋게 나와도 사실 주가가 그만큼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모두 다 아는 상황들이 있었죠.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 수출 제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가 올라가고 매출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가 해도 영업이익적 부분이나 그런 미중 갈등으로 인한 그 리스크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손실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선 반영이 돼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4%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이제 SK 하이닉스 또 삼성전자 오늘장 우리 주가가 조금 약간은 걱정이 되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자동차 쪽으로 좀 넘어가서요. 테슬라가 계속 이게 지금 슈퍼차징 스테이션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독일 쪽에서 뉴스가 왔네요. 그렇죠. 이 테슬라 같은 경우도 자동차 그 수출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는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충전소 이슈를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같은 표준 단자로 사용한다는 그런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면서 같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전소 사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그 충전 단자를 공유를 하는 것에서 떠나서 기업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크게 경쟁력을 가져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충전 단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아무나 만들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같이 이렇게 탄탄하고 큰 기업들이 충전 단자를 만들면 거기에다가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그 부분이 기업의 실적도 매출 상승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테슬라의 주가로도 반영이 돼서 지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GM이나 포드나 이제 아답터 같은 거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단자 이제 맞추면은 어디 가서 이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테슬라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애플 주가, 테슬라 주가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서 밸류에이션 보면서 우리 우혜진 전문가님은 지금 사자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좀 차익 실현하자는 모습입니까? 저는 조금 그런 투자 심리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좀 조정했다 다시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망을 한 다음에 사실은 앞으로 더 갈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인 투자 성향으로 인해서 저는 조금 더 관망을 하고 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정성을 좋아하시는 우혜진 전문가인지 알겠습니다. 자, 은행주 한번 볼까요? 은행 건전성 테스트, 우리가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가지고 딱 나오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스트레스 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이런 테스트를 할까라는 항목들도 굉장히 많다고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통상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뭐 지난해 같은 경우는 팬데믹 충격으로 인해서 뭐 2번 테스트를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 그 3번을 정말 다 스트레스 통과를 해서 진짜 탄탄하게 지금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의 뭐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 제재를 걸었었는데 다음 달에 뭐 배당 지급, 뭐 자사주 매입에도 좀 청신호가 켜진 걸로 보여집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은행 시스템이 좀 지속적인 회복을 부양할 정도로 탄탄하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라는 것을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JP모건과 뭐 골드만삭스 각각 3% 이상씩 상승을 한 모습 보여줬고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4% 이상 또 오른 모습들 볼 수 있고 은행주 전체적으로 오늘 미장 시작부터 좀 좋은 흐름이 나왔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볼 때 뭐 미국에서 은행 23개 은행에 대해서만 지금 한 거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어떨지를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은행들의 밑에 하위 은행들의 예금이 빠지면 대형 은행들로 계속 옮기고 있기 때문에 은행 건전성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암호화폐 쪽으로 가볼까요?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자, 비트코인 지금도 보시면은 뭐 4천만 원대 구간에서 지금 계속 며칠째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4천만 원수 돌파와 함께 좀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비트코인의 그 강세를 지지하는 투자자들이 지금 뭐 계절성 급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7월에 좀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뭐 10년 정도 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다른 달에 비해서 7월 달이 좀 평균적으로 11% 정도 그 흐름이 높았다라고 지금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4천만 원 돌파 가능성 예고와 함께 또 계절성 급등, 뭐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받은 이제 원고 중에서 제가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FTX죠. 바이낸스 다음으로 이제 좀 커가지고 아주 큰 거래소였는데 이게 망했었잖아요. 부활합니까? 자, 이번에 아시다시피 12조 원 대금을 정말 남겨놨던 그 세계 3대 거래소였죠. 파산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 슬슬 코인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보상을 하면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슈들도 나와 있고요. 뭐 지금 미국에서 SEC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죠. 비트코인 ETF 상장에 대한 이슈는 예전부터 계속 나와줬던 부분인데 상장에 대해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FTX 가상화폐 거래소 부활과 함께 뭐 코인 시장에서 코인을 인정을 안 했었지만 그래서 변동성이 심했었지만 이제는 비트코인 자체를 좀 ETF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자체를 자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과 함께 뭐 규제도 좀 강화를 하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또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FTX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이분과 함께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오늘의 일면 꼼꼼한 분석을 또 진행을 해볼 텐데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을지 화면 통해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1위 야심, 2025년 모바일용 2나노 양산이라는 헤드라인인데, 자, 이 이야기가 미국에서 개최한 삼성 파운드리 포럼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TSMC에 선전포고를 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자, 임순재 대표님, 오늘 저희 이 헤드라인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그만큼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까지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돼서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이제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이번엔 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라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2025년도에 2나노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이 파운드리와 팹리스의 차이점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체 2나노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먼저 좀 짚고 가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반도체 업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IDM이라고 해서 이제 종합 반도체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설계와 그다음에 생산을 같이 하는 회사. 뭐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인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반도체만 설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를 이제 팹리스 회사, 칩 설계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퀄컴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런 이제 팹리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이런 팹리스에서 만들어진 설계도를 물건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데가 파운드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파운드리 관련돼서 뭐 대표적으로 TSMC나 삼성전자, 뭐 삼성전자는 이렇게 종합 반도체도 하고 이런 파운드리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임순재 대표님께서 대체 뭐 파운드리가 뭔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위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차이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팹리스 같은 경우는 설계를 전문으로, 파운드리는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2나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존의 이 나노의 수가 작을수록 최첨단 공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자, 이 1나노가 10억 분의 1m잖아요. 네, 지금 2나노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최첨단 공정이다라고 하게 되면 3나노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서 나노라는 표현은 이제 그 반도체의 이제 그 선폭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뭐 여러 이제 그 안에 이제 회로도를 그려야 되는데 그 회로도의 그 폭이 몇 나노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첨단 공정의 그런 이제 기준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재로서는 뭐 3나노 공정이 이제 최첨단 공정인데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나와 있는 뭐 양산되는 거는 보통 4나노나 5나노 공정의 제품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나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5나노 공정을 대부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나노가 될수록 지금 이제 10나노 이하의 지금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글로벌리로 따지면 지금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10나노 공정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수율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대신 인텔이 과거서부터 이런 이게 반도체 제조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좀 투자가 적게 되면서 좀 밀렸었는데 뭐 그와 관련돼서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뭐 최첨단 나노로 최첨단 공정으로 다시 뭐 복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뭐 2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뭐 양산돼 있는 건 아니고 TSMC나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2나노를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TSMC도 2025년,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2025년부터 양산을 하겠다라고 같이 발표를 한 거고요. 네. 만약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당시 이제 관련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통 4나노나 5나노 공정은 이제 팹 공정이라 네, 잠시만 제가 좀 보겠습니다. 네. 공정 이름들이 이제 복잡해요. 복잡하다 보니까 네. 네.
자, 지금 뭐 이나노 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반도체는 참 파도 끝이 없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이나노 공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양산 계획을 밝힌 게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만 봐도 이 공정에 얼마나 좀 시간이 걸리고 또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임순재 대표님, 자, 그렇다면 지금 뭐 4나노, 5나노에 네.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 부분 더 들어볼까요? 네, 뭐 그 공정이 이제 기존에 썼던 게 핀팩 구조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3면을 이제 통해서 이제 전류가 흐르게끔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이제 3나노 공정부터 사용한 GAA라는 공정은 4면, 그러니까 전선의 4면을 전부 다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뭐 기존의 핀팩보다는 뭐 성능은 한 12%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성능 한 25% 정도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효율은 한 40% 정도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3나노 공정에서 2나노 공정으로 다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반도체 성능 같은 경우는 12%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전력 효율도 20% 이상 절감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 그 반도체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의 이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 자체가 굉장히 전력 효율은 높이고, 그러니까 전력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면서 성능은 더 높아지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너무 어려운 과제처럼 느껴지는데 이 과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이제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 회사나 이제 시장에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2025년도에 모바일서부터 이제 양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되는 쪽은 자율주행. HCP라고 해서 이제 고성능 이제 PC 쪽으로 이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자. 그러니까 자율주행용 이제 전장용, 그러니까 2027년도부터 이제 전기차용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온 게 이제 GaN, 그러니까 간이라는 이제 보통 약칭을 쓰고 있는 진화칼륨 반도체도 이제 양산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진화칼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썼던 실리콘 반도체보다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보통 반도체가 고온에서는 성능이 상당히 이제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셧다운이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 반도체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고온에서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아니면 대형 데이터 서버용으로 이제 사용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도 이제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TSMC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TSMC가 상당히 강한 부분이 후공정의 패키징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후공정의 패키징 공정 같은 경우는 물론 반도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잘 정리를 해서 출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패키징 공정이 TSMC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패키징 공정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번에 나온 것도 이제 최첨단 패키지 협의회인 MDI, 뭐 멀티다이 인터그레이션, 뭐 얼라이언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거를 출범을 통해서 여러 이제 그 파운드리 관련된 뭐 기업들, 그다음에 메모리, 패키지 기판, 테스트 분야들을 하는 그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최첨단 공정, 뭐 2나노 이상의 공정에 이런 이제 그 파운드리 관련돼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뭐 주력하고 있는 거는 이종간 이제 반도체를 이제 하나의 반도체로 직접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나오는 것 중에선 PIM 전 반도체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능형 반도체라고 해서 기존의 CPU와 같은 그런 기능과 그다음에 메모리 기능을 한 칩으로 바꾸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PIM 반도체다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연산 기능을 추가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렇게 되면 메모리를 지금보다 좀 더 빠른 속도로 구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AMD와 삼성전자가 같이 만든 HBM PIM이라는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향후에 AI 같은 경우를 활용할 때 상당한 이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글로벌 이제 IP 파트너가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 때는 이런 기본적으로 뭐 기본 설계도는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기본 설계도를 만들 수 있는 IP 회사들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런 반도체 관련된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더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파운드리 포럼에서 삼성이 사실상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최첨단 공정인 2나노 하겠다. 거기다가 질화 관련 반도체 우리도 8인치 양산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내놓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플랜들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이 포럼을 보고 투자 키워드를 뽑아본다면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첨단 관련된 뭐 반도체 소부장은 여전히 관심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제 삼성전자의 뭐 발표와 더불어서 마이크론 이제 실적 발표가 같이 나오면서 뭐 전일 같은 경우 삼성전자나 삼성전자가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뚫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밀리긴 했지만요. 네, 물론 이제 밀리긴 좀 했었죠. 뭐 딱 본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마이크론 실적을 이제 잠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마이크론이 이제 보통 이번에 이제 2월부터 5월까지를 이제 마이크론에서 회계 기간으로는 3분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3분기에 대한 이제 그 실적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실적이 37억 5,20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적자는 14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지난 분기에 비해서 매출은 조금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영업 손실은 한 1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마이크론의 실적 개선세가 조금 이제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가이던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4분기에는 한 39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정도의 이제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적자폭도 지금 한 9억 달러 정도로 지금 뭐 적자폭을 좀 줄일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좀 회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같이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할 걸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3분기 이후서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실적이 그래도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 턴어라운드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시장이 확인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전일 우리 시장에서도 SK 하이닉스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 삼성전자도 52주 신고가를 터치한 뒤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을 장 초반쯤에는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투자 키워드는 형보다 아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사실은 계속해서 삼성전자도 자율주행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DDR5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첨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반도체 관련돼서는 뭐 지금 뭐 조금 어려운 뭐 문제는 다라고 재고 문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보면 반도체 시장 계속 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 2분기 실적까지는 상당히 나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좋아진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뭐 흑자로 전환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아마 적자폭을 줄이는 그런 수준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요. 2분기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부분 포함한 전체 부분이기 때문에 한 62조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20% 정도 작년보다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뭐
작년도보다 98% 감소한 한 2천억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5조 9천억으로 작년 대비 57% 정도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손실도 뭐 3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2분기 실적 자체는 아마 1분기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뭐 반도체 수출도 1분기보다는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 부분 기업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면 1분기보다는 개선되는 효과가 커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고 부분은 여전히 시장 아마 그 실적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재고 자체가 원체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재고가 얼마만큼 빨리 소진되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신형 CPU랑 좀 같이 좀 맞물려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DDR4를 사용했었던 CPU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DDR5를 사용하는 CPU를 이제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도기 내에서 새롭게 투자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존의 DDR4를 쓰는 것보다는 새로운 DDR5를 쓰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보통 PC를 사시면 그걸 끝까지 갖고 가시는 그런 이제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건 단순히 소모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사용했던 서버에 대한 교체 수요는 계속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재고가 줄어야 되는데 과연 IT 기업들이 얼마만큼 이런 D램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같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대체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걸로는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대신 DDR5 관련돼서는 아마 폭발적으로 수요가 하반기에는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형 CPU가 본격적인 출하가 되면서 신형 CPU가 팔리는 것만큼 DDR5가 최근에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1분기에 삼성전자가 DDR5의 이제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내년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 D램 매출의 DDR5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대세 D램이 이제 DDR5 램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반도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잘 팔리는 DDR5 D램 관련돼서 계속 투자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뭐 마이크론이나 뭐 삼성전자, SK 전부 다 지금 뭐 메모리 반도체를 감산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는 DDR4램에 대한 부분을 감산하겠다라는 거지 DDR5 쪽은 감산하기보다는 관련된 투자를 확대를 하면서 아마 좀 더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DDR5 D램의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반도체를 제작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하반기 이후에는 실적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세가 뚜렷이 나타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DDR5 D램이 이제 DDR4보다 한 20-30%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만드는 생산 비용은 비슷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아마 기업 입장에서도 보면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반도체의 바닥을 좀 가늠케 하는 시그널들이 시장 곳곳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 소식을 봤을 때 사실 반도체 안에서도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야 될까 또 고민이 됩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전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고대 역대 이런 최첨단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이제 소매장 쪽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DDR5나 뭐 HBM 관련된 투자가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 장비를 뭐 사거나 아니면 관련된 뭐 부품이나 소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만드는 기업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좀 좋은 쪽이 이제 이런 최첨단 관련된 그 반도체 이제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장비 업체 중심으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우선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이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는 후공정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후공정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투자가 관련돼서 납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도 개선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성 ENG라는 회사입니다. 신성 ENG는 대표적인 이제 크린룸,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된 이제 모듈을 제작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린룸 이야기는 이번 포럼에서도 삼성전자가 또 밝혔죠. 네, 그렇죠. 2027년도까지 지금 추세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클린룸은 한 7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평택에 지금 P4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5, 6 공장도 계속 이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 텍사스에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 추가적으로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반도체 공정이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클린룸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린룸은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최근에는 2차 전지까지 클린룸의 그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된 이제 생산 시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계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클린룸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신성 ENG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관심 있게 보실 거는 이제 저번에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심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형 이제 PCB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DR5 D램에 이제 이런 이제 PCB를 이제 납품을 하다 보니까 관련돼서 DDR5의 판매가량이 증가할수록 매출 성장세가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니까요. 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상반기에는 실적이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하반기에는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는 점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파크 시스템즈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나노 계측 장비 이제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세계적인 그런 이제 제조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의 이제 최고 미세화 공정들이 이제 많이 발전될수록 이런 이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초미세 공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장비 쪽을 제일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후공정 쪽으로 하나마이크론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고, 드라이 클린룸 거기다가 태양광 사업까지 함께 영위하고 있는 신성 ENG도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심텍과 파크 시스템즈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 반도체가 튀어오르는 날 또 한번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시 반 정도 됐죠. 매일 아침 8시 반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코너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주목해 주시고요. 두 종목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티멘탈로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펀더멘탈로 LX세미콘입니다. LX세미콘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현대오토에버는 오늘 처음입니다. 자, 오토에버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 레이더에 왜 걸렸는지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한번 강하게 이렇게 튀죠. 현대오토에버가 최근까지 거의
기아, 그다음에 현대차, 그다음에 위치하고 있던 현대오토에버인데 어제 날짜로 거의 뭐 현대오토에버가 현대차, 기아 여기 그룹에서 거의 최상위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멘텀이 포착이 됐습니다. 현대오토에버가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회사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은 비싼데도 왜 이렇게 튀었느냐? 최근에 그 회사가 연간 중장기 이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가이던스가 아주 그 투자자들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은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도 괜찮아 보이고 저희가 이제 기아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빨간 줄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은 기아는 뭐 아주 싼 업체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증권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CEO가 투자가들하고 만났죠. 이틀 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앞으로 성장이 당연한 기업이다. 왜냐? 현대차 그룹에서 해외 공장 이렇게 나가고 신공장도 짓고 할 때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것도 같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 하는 거를 여기서 주도를 하고 있는 회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엔터프라이즈 IT라고 하는 이 팩토리 그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도 80%를 이쪽에서 계속 맡아서 할 거고 차량용 쪽 20%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성장하는데 그리고 디지털화 돼가는데 현대오토에버가 앞장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옵니다만은 가이던스 지금 매출 5조를 27년에 달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여기도 그렇고 다른 증권회사도 그렇고 이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또 다시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연 이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 해가지고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밸류에이션은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틀간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주식이었다는 걸 염두하시고 적어 두셨다가 나중에 조금 밀릴 수 있으면 그때 다시 이렇게 줍줍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 그 현대오토에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또 여기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요. 현대차 그룹이 이 IT 분야에서 투자를 좀 덜 해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돈을 더 쓸 가능성이 많다. 그럼 누가 할 거냐? 현대오토에버가 담당을 하니까 당연히 이 회사를 좀 쳐다봐 달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현대오토에버 매출 목표도 상회했고 디지털화 하는데 현대오토에버가 앞장서 있다. 그래서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보면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고성장 궤도에 진입을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는 하반기에 최선호주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뭐 밸류에이션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이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해외 공장 증설 이런 모멘텀에 아주 수혜를 많이 받을 거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주가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틀간 엄청 올랐습니다. 12만 원대에 있다가 이게 뭐 14만 원까지 왔으니까요. 갑자기 뭐 2만 원이 그냥 튀었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튀었고요. 누가 급격하게 사들어왔느냐? 기관이죠. 여기 눈에 보시는 대로 기관이 상당하게 급하게 사들어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근에 기관의 영향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의 뭐 돈 자금 유입되는 거, 펀드에 자금 늘어났다는 소리 그 들어본 적이 많지 않으시죠? 기관이 없는 돈 짜가지고 지금 현대오토에버를 이렇게 급하게 샀다. 이런 생각이고 외국인들도 여기에 약간은 동조를 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인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하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등해가지고 비싸는 보이지만 역사적인 기준으로는 비싸지는 않다. 절대적인 기준으로는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고 그래서 이게 지금 리레이팅 그러니까 주가 재평가에 나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초반에 지금 강한 모습입니다. 자, 이게 절대적으로 봤을 때 싸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현대오토에버가 28배예요. PER로 봤을 때 28배면 그 코스피가 지금 12배거든요. 12배에 2배를 넘어가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아차 4.2배밖에 안 됩니다. 현대차 5.2배입니다. 사실은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펀드 매니저들이 조금 모멘텀을 따라가는 경향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28배인데 이렇게 모멘텀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분위기라는 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급변하는 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그런 뭐랄까요, 변동성도 상당히 강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되게 단기로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아나 현대차 이런 거는 중장기로 편안하게 들고 가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볼까요? 목표 주가는 꾸준히 오릅니다. 12주 전부터 해가지고 15만 원대에서 꾸준히 올라가지고 최근에 16만 원까지 올랐네요. 그래서 괴리율이 20%까지 이렇게 좀 줄었는데 가이던스 때문에 아마 목표 주가 올리는 회사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좀 올라가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올라가는 거 다 좋은데 그 절대적인 PER, PBR로 봤을 때 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할인해서 볼 생각이 뭐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종목으로 현대 오토에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펀더멘탈 주식을 좀 말씀을 드려야죠. 오늘은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 IT 쪽에서 이제 그 LX 그룹에 있는 회사고, DDI, 소형 DDI, 대형 DDI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대형 TV에 들어가고 소형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DDI, 그거를 이제 칩을 만드는 이제 회사인데, 주가를 보시면 저희가 제가 여기 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이제 지금 하는 중에 LX 세미콘을 한 2번 정도인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주가를 보니까 거의 뭐 연초 대비해서 70% 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제대로 좀 찝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도 이제 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싼 회사다. 근데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싼 것들은요, 그냥 조금씩 사 놓으시고 뭐 묻어 놓으시고 나중에 가서 조금씩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좀 보시면은 뭐 좋죠. 자, 어제 저희가 이제 BCNC 말씀드렸는데 하루 종일 뭐 약세권에서 헤매는 것 같더니 또 조금 더 올랐습니다. 최근에 원익 QNC 자주 말씀드렸었죠. 센티멘털 펀더멘탈에서, 특히 펀더멘탈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도 아주 싼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쨌든 LX 세미콘, 뭐 BCNC 좀 비싸죠. 원익 QNC 이렇게 좀 싼 종목 위주로 최근에 주가가 뭐 지수는 약간씩 내려오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회사는 지수 영향권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리포트를 나왔죠.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업종의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탑픽이라고 하는 건 최고로 좋아한다는 거예요. 최선호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보시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아이폰용 소형 DDI죠. 소형 DDI로 조금 공급이 확대될 거고, 24년부터는 OLED 아이패드용 DDI 여기도 좀 들어갈 거다. 그래서 P 가격이죠. Q 공급량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단가도 올라가고 Q 공급하는 양도 올라가고, 그럼 회사가 이익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OLED DDI, 그러니까 대형 DDI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이 중장기적으로 실적의 안정성을 가져다 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가 부침이 있더라도 중대형 이쪽을 많이 보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OLED TV를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만든다. 그럼 누가 만들어주나요? LG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줍니다. 그럼 LG 디스플레이에 누가 DDR을 공급을 하죠? 바로 이 LX 세미콘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그 대형 OLED를 공급을 못했었는데 이제 그걸 공급하게 되면은 결국은 LX 세미콘의 DDI가 계속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리고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거니까 이 회사가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요. 여기 또 이제 신사업으로 하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사업을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최근에 몇 년에 공급망 이슈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못 만들 정도였기 때문에 이 회사도 이쪽으로 좀 들어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WOLED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끈끈해지면서 LG 디스플레이의 수혜를 여기서 간접적으로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주가 보겠습니다. 주가 지속적으로 쭉 이렇게 올라왔고요. 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관들이 2월 달부터 꾸준히 사들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주가를 받쳐가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동평균선 이렇게 보시면은 밀리면 올리고 밀리면 올리고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역사적인 밴드로 봤을 때는 주가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중앙 정도 왔으니까 더 올라갈 여지가 많다. 그리고 PER은 9.3배입니다. 원익 QNC도 싸다고 말씀드렸었죠. 9.8배. 그래서 되게 싼 주식들이 되겠습니다. 자, 괴리율 마지막으로 터치를 해보면 목표 주가는 크게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4주 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목표 주가가 올라다 보면 괴리율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괴리율은 14%까지 좁혀 있는 LX 세미콘.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현대 오토에버, 펀더멘탈로 LX 세미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 장 시작 전에 꼼꼼하게 챙겨드렸습니다. 장 시작 후에 또 이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증시 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